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네, 오늘도 면접 피드백 영상이고요. 2022년 평가원 문제로 한번 실제로 답변하는 것을 우리 같이 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될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캐치해 보시고요. 아니면 왜 이렇게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지? 라는 부분,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터디원끼리 꼭 봐줘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이 전달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아닌지. 1번 문제입니다. 구상형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 속의 학생들의 동기적 특징과 각 과제 전략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 A는 유능성을 느낄 때 학습 동기가 올라갑니다. 학생이 스스로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학생에게 단계적 성취를 통한 성공 경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시간에 한 표현을 배우고 이 표현을 빈칸에 먼저 채워보게 함으로써 어떤 맥락에서 배우는지를 익히게 합니다. 그 후 이 표현을 포함해서 한 문단 이상의 글짓기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학생이 배운 것을 적용하고 과업에 성공할 때 학생들은 자신이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이 생겨 더욱 공부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둘째, B 학생은 자율성 욕구에 강한 학습 동기를 받게 됩니다. 학생이 학업에 있어 자신이 선택 가능한다는 선택이 많이 들어갈수록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학생 B에게 주제 선택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7가지 중 아이들이 스스로 소주제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 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스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구성하면서 마지막에 발표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선택한 주제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스스로 학업에서 많은 자율권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공부하려는 동기가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셋째, C 학생은 관계성 욕구에 의해서 학습 동기가 생기는 학생입니다. 특히 타인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공부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C 학생에게는 소그룹 학습 모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목 특성에 맞는 스터디 그룹 주제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스터디 활동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교사는 우수 사례의 스터디 그룹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협력해 배움으로써 소통하는 법은 물론 협력으로 인한 배움으로부터 더욱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뭔가 좀 깔끔하게 잘 들리는 답변 아닌가요? 우선은 발성 자체가 좋으시고, 지금 모자이크 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한번 봤다가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러니까 구상지를 한번 보고 이쪽 아이 컨택트, 구상지 한번 보고 이쪽, 구상지 한번 보고 이쪽,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이거는 한두 번 연습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앉아 계실 거다라고 상상하고 아이 컨택트를 계속해서 고르게 하신 거죠. 그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마 좀 짜임새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 않았나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서론부터. 제시문 속의 학생들의 동기적 특징과 각 과제 전략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사실 서론. 지금 서론은 간결하게 가시고, 이 선생님 스타일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가는 그런 전략이시거든요. 충분합니다.
첫째, 학생 A는 유능성을 느낄 때 학습 동기가 올라갑니다. 네, 우선은 첫째라고 먼저 이야기하니까 구분이 잘 돼서 좋죠? 첫째, 학생 A는 유능성을 느낄 때 동기화 된다. 유능성이라는 키워드 얘기했고요. 학생이 스스로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유능성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 문장 더 붙였죠.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왜 유능성을 느낄 때 동기가 되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 설명해 준 거죠.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학생에게 단계적 성취를 통한 성공 경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가 제시할 과제를 이걸로 제시하겠다라고 그 전환이 명확하죠. 따라서 교사는 이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성취로 성공 경험. 그래서 우선 주제문을 간결하게 갔죠. 간결하게 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부연 설명을 해야죠. 예를 들어 영어 시간에 한 표현을 배우고 이 표현을 빈칸에 먼저 채워보게 함으로써 어떤 맥락에서 배우는지를 익히게 합니다. 그 후 이 표현을 포함해서 한 문단 이상의 글짓기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수업에서 어떻게 유능성을 느끼는 과제를 그 앞에서 얘기한 단계적 성취로 성공 경험을 구체적으로 수업에서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 나타내 줬죠. 앞에서 말씀하신 단계적 성취로 성공 경험을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업에서 어떻게 실현할지 예시를 설명해 주셨죠.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예시가 조금은 듣고는 구체적으로 수업에서 그래서 어떻게 성공 경험을 일으킨다는 거지? 라는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서 유일하게 좀 수정을 해주면 좋을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설명만 듣고는 단계적으로 성취를 하려면은 뭔가 나는 이 A라는 1번 단계에서 뭘 성취하고 2번 단계에서 뭘 성취하고 3번에서 뭘 성취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단계별로 성취를 느끼며 유능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표현을 배우는데 빈칸을 먼저 채운다고 했는데 빈칸을 채운다는 게 뭘 어떻게 채운다는 건지 사실 말만 듣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서 설명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거랑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빈칸을 채운 다음에 표현을 활용하는 글짓기를 하는 게 단계가 뭔가 물론 저의 배경 지식을 막 갖다가 붙이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들으면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의 표현을 배우고 난 다음에 뭐 영어 표현을 하나 배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표현을 활용해서 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다음 단계죠. 그러면 나 이 표현의 뜻도 알았는데 이제 예문까지 만들고 있어. 예문까지 만들 수 있어. 그 다음 단계는 그 표현을 활용한 완성된 글을 작성해 보는 거죠. 그러면 뭔가 단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 표현에 대해서 처음에는 뜻만 알았고 그런 다음엔 예문을 쓸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준다라는 말까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았겠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예시를 들 때는요. 차츰차츰 학생이 배운 것을 적용하고 과업에 성공할 때 학생들은 자신이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이 생겨 더욱 공부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적용을 한다면은 학생들은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에 기대 효과까지. 그래서 구조가 정말 잘 잡혀 있는 답변입니다. 이 구조 그대로 본론 2로 가시면 됩니다. 둘째, B 학생은 자율성 욕구에 강한 학습 동기를 받게 됩니다. 똑같죠? 네. 그래서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내용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학생이 학업에 있어 자신이 선택 가능한다는 것, 선택이 많이 들어갈수록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또 똑같죠? 자율성 키워드 먼저 던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왜 자율성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주었죠.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학생 B에게 주제 선택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런 것을 제시하겠다라고 지금부터 교사가 줄 과제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전환을 하죠. 그 전환 멘트가 중요합니다. 감독관 입장에선 그래 무슨 활동하나 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주제 선택 프로젝트라고 또 짧게 잘 끊었죠. 그리고 그 주제 선택 프로젝트를 이제 부연 설명하겠죠. 예를 들어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7가지죠. 예를 들어 이 말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니까 좋죠. 예시를 두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소주제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 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스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구성하면서 마지막에 발표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선은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7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점은 좋습니다. 근데 앞에랑 같은 맥락인데 이것만 듣고는 얘가 선택을 많이 해서 자율성 욕구를 어떤 식으로 수업에서 채운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머릿속으로 막 구체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아요. 특히나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뭔가 연결이 조금 흐지부지해졌거든요. 그래서 더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그냥 예시를 드는 것도 좋아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1개나 2개 정도를 예시를 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7가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영어과니까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7가지를 영어로 배우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17가지 중에 소주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학생은 성평등 이슈를 고를 것이고 어떤 학생은 빈곤 종식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주제를 고르고 학생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할지, 어떤 것을 연구할지, 그리고 어떻게 발표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좀 더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구나. 그 선택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선택한 주제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스스로 학업에서 많은 자율권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공부하려는 동기가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선생님 영상을 보시면은 대본을 많이 안 보세요. 왜냐면 이 틀이 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요런 문제는 요런 틀로 말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아이 컨택트 할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틀 그대로 세 번째 포인트도 가면 됩니다. 셋째, C 학생은 관계성 욕구에 의해서 학습 동기가 생기는 학생입니다. 특히 타인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공부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C 학생에게는 소그룹 학습 모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목 특성에 맞는 스터디 그룹 주제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스터디 활동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교사는 우수 사례의 스터디 그룹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협력해 배움으로써 소통하는 법은 물론 협력으로 인한 배움으로부터 더욱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조금 말이 더듬은 부분은 있지만 역시 이 구조 그대로 다시 활용하셨고 이번에는 예시도 적절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네, 2번으로 가볼게요. 구상형 2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은 학생이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교사의 정성과 관심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꼭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질을 기르기 위해 저는 장점을 찾으려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잠재력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학습에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학생들 모두가 자신이 잘하는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교사 또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 자질은 맞춤형 자료를 개발하는 자질입니다. 교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의 교육적 결과가 같게 하기 위해 다양한 보충 자료를 만들고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기초학력이 부진하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의 더 많은 보충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질을 기르기 위해 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직무 연수를 활용할 것입니다. 자료 개발 연수를 통해서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더 질 높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먼저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은 그러니까 인성적 자질부터 바로 이야기하겠다라고 답변의 방향을 알려주는 멘트죠. 학생이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입니다. 네. 이 정도 길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학생이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조금은 어색하긴 했어요.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기초학력 학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왜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기초학력 학생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인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가장 피해를 본 학생들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학습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학력 부족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기초학력까지 기울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물론 약간 앞에 까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차라리 여기를 코로나로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은 점점 더 수업에 따라가기 힘들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어서요. 하지만 교사의 정성과 관심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꼭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교사의 믿음과 관심인 것 같죠? 그래서 교사의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조금 더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연결한 멘트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기초학력 부족 학생도 벌어진 학습 격차를 내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굳은 믿음. 교사가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성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 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가 어감이 좀 달라지거든요. 뭔가 좀 더 문제에 밀접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자질을 기르기 위해 저는 장점을 찾으려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 멘트가 굉장히 좋으시죠? 지금까지 난 인성적 자질이 이게 필요하다는 이유를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부터 문제에서 요구했던 구체적인 노력 방안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따라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전환 멘트를 해주셨죠. 아이들에게 잠재력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학습에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학생들 모두가 자신이 잘하는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교사 또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노력 방안인데 우선 장점을 찾으려는 습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앞에서 얘기했던 학생이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긍정적으로 한다라는 거랑 조금 연결이 조금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물론 연결을 할 수 있는 멘트를 넣으면 괜찮은데 그 부분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위에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좋은 말들이긴 한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기초학력 부족 학생 지도 방안을 이해하겠으니까 좀 더 답변을 그 기초학력 부족 학생과 연결해서 했으면 어떨까?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문제랑. 그리고 장점을 찾으려는 건 좋은데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장점을 찾으려고 내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이 정확히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답변에 연결하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만 바꾸면 더 좋죠. 기초학력 부족 학생도 장점이 있고 나름의 장점이 있고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학생들과 좀 더 자주 소통하고 관찰 일기를 사용해서 그 학생의 특성을 기록하다 보면은 분명 그 학생의 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장점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거나 수업을 진행할 때 그 학생이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자질을 기르기 위한 노력 방안이거든요. 나 구체적으로 너 그래 이런 자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지. 근데 어떻게 이거 기르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그런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장점을 찾으려는 습관을 가지겠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습관을 그럼 어떻게 기를 건데 그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관찰 일기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여러분이 답변을 한 게 과연 문제에서 요구한 거를 충족을 충분히 시켰나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 자질은 맞춤형 자료를 개발하는 자질입니다. 교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의 교육적 결과가 같게 하기 위해 다양한 보충 자료를 만들고 활용해야 합니다. 자, 전문적 자질은 아무래도 수업적인 거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맞춤형 자료 개발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멘트 있죠? 모든 학생의 교육적 결과가 같도록 하기 위해, 이거는 조금 이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학생의 교육적 결과가 같도록 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 멘트를 하는 것보다 심해진 학습 격차를 뭐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초학력이 부진하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의 더 많은 보충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자질을 기르기 위해 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직무 연수를 활용할 것입니다. 자료 개발 연수를 통해서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더 질 높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게 틀린 답안은 아닌데 지금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맞춤형 자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올 걸로 기대는 했어요. 맞춤형이니까 학생 맞춤형이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거니까 그 학생을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잖아요. 이해하고 그 학생을 먼저 파악하고 그 학생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그 학생 맞춤형 자료를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학생을 파악하는 것 자체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한다 라는 쪽으로 더 갔으면 좋았는데, 교육청 직무 연수를 듣는 거는 무언가 교사가 막 직접적으로 막 노력을 한다기보다도 뭔가 외부의 힘을 그냥 빌리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모든 문제에서 사실 쓸 수 있는 아이디어이긴 한데 사실 구체성은 좀 떨어지는 아이디어죠. 어떤 문제가 다 나와도 교육청 직무연수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뭔가 딱 그 문제에 맞춘 해결 방안은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구상형 문제였고요. 뭐 임기응변으로 쓴 답변이 아니니까 노력 방안은 그래서 외부의 힘을 그냥 그대로 얻는 측면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더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상형 3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저는
A 교사의 가치관과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사란 시대에 발맞춰 흐름에 맞는 트렌드를 교육에 녹일 수 있는 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존 온라인 매체와 더불어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라는 매체 또한 교사가 익숙해야 하지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가 SNS를 자유롭게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교사의 SNS 활용이 수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SNS의 지나친 사용 때문에 학생에게 소홀히 하거나 자신이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료 교사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자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고려하면서 SNS에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SNS에 올라가는 내용들이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내용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인지하면서 SNS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가치관과 부합하는 교사는 한 교사, 이게 보통 복귀에 따라 달라서 A 교사, B 교사 뭐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데도 있고요. 김 교사, SNS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일단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A 교사의 가치관과 부합합니다. 먼저 이렇게 딱 처음에 A 교사와 부합합니다. 짧게 선택을 할 때는 짧게 그냥 정답을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끊고 다음 문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사란 이유를 딱 잘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유 얘기하겠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런 전환을 잘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 얘기하겠다. 시대에 발맞춰 흐름에 맞는 트렌드를 교육에 녹일 수 있는 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뭐 괜찮은데요. 시대 흐름에 맞춰 트렌드를 교육에 녹여낼 수 있는 교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이상적인 교사일 정도로 정말 막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것인가? 뭐 다른 부분도 더 중요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 너무 강조한 느낌이 드는 느낌이 있어요. 사회가 급변할수록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트렌드를 교육에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선 미래 교육과 연결한 거 굉장히 잘하셨죠? SNS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역시 연결하기 좋은 것은 미래 교육이죠. 미래 교육에선 이런 것들 당연히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기존 온라인 매체와 더불어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라는 매체 또한 교사가 익숙해야 하지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활용할 수 있다라고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교육적으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예시를 한 가지만 짧게라도 들면은 여기서 훨씬 더 좋은 설득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쓰일 수 있는 해시태그를 영어 버전으로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시라는 거죠. 짧게라도. 하지만 이렇게 교사가 SNS를 자유롭게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교사의 SNS 활용이 수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SNS의 지나친 사용 때문에 학생에게 소홀히 하거나 자신이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료 교사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유의점의 첫 번째 포인트는 수업에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둘째,
교육자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고려하면서 SNS에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네,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자. SNS에 올라가는 내용들이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내용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인지하면서 SNS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네, 내용은 다 좋은데요. 좀 단어 선택에 있어서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내용을 지양한다. 그리고 교육적 악영향을 인지한다. 이런 인지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적극적인 행동 언어가 아니잖아요. 어떤 교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다라고 뭔가 행동으로 노력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거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어로 대체하면 좀 더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악영향을 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SNS에서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5분 이상 충분히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교사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노력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런 부분만 조금 더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즉답형 볼게요. 즉답형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임 교사라면 저는 교사 A의 조언을 수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생에 대한 믿음이 학생 관계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는 마음 자체는 학생과 가까워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것은 학업, 생활지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교사가 학생을 믿는 마음은 학생이 자신이 했던 언행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가 학생을 어떤 조건에서든 신뢰하는 것에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신뢰를 오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신뢰라는 그림자 아래서 무책임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항상 진실되게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조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의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청하기입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작은 말에도 경청하고 이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리스너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 교실에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던가 온라인 교실 수다판 등을 통해 교과 수업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답변 보면서요. 즉답형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임 교사라면 저는 교사 A의 조언을 수용할 것입니다. 네, 먼저 어떤 교사의 조언을 수용할 것인가 물어봤으면 다른 말 막 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즉답형은 서론을 꼭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교사 A의 조언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생에 대한 믿음이 학생 관계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는 마음 자체는 학생과 가까워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것은 학업, 생활지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교사가 학생을 믿는 마음은 학생이 자신이 했던 언행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네, 다 신뢰라는 것으로부터 학생하고 더 가까워지는 첫 단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학업이나 뭐 생활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학생의 언행에서 책임감을 가지도록 돕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지금 신뢰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신뢰하면 이런 효과는 있어요. 근데 왜 신뢰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가, 학생들이? 이거는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필을 하면 좋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다양한 것들을 포인트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신뢰를 하면은 학생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유발할 수 있나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그 어떤 지도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신뢰라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에게 신뢰를 먼저 보여주면 학생은 마음을 열고 그런 다음에 이런 내용들 중에 일부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신뢰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시된 것들은 학생의 신뢰가 가져오는 효과랄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뭔가 중간 단계가 살짝 빠진 느낌. 이런 식으로 메꾸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교사가 학생을 어떤 조건에서든 신뢰하는 것에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신뢰를 오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신뢰라는 그림자 아래서 무책임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항상 진실되게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조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다소 좀 추상적이긴 하죠. 그래, 너무 신뢰만 하다 보면은 무책임한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럴 때 진실된 행동을 할 수 있게 조언을 해준다. 이 부분이 조금 추상적이긴 하죠. 진실된 행동을 하게 어떻게 조언해 줄 것인지. 마지막으로 학생과의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부터 노력 방안을 두 가지 이야기할게 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전달을 잘 해주셨죠. 그래서 이런 전환 멘트, 특히나 즉답변 같은 문제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거를 언제 답변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지 않으면은 감독관 입장에서는 채점 포인트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제가 이제부터 이거를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틀입니다. 틀. 네, 그것도 바로 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경청하기입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작은 말에도 경청하고 이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리스너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죠. 경청을 해야 마음을 열 수 있다. 둘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 교실에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던가 온라인 교실 수다판 등을 통해 여기서 온라인 교실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수다판? 교과 수업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론 시간이 지금 기준으로 한 10초 정도는 더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기대 효과도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면은 다양한 소통을 해서 그게 왜 신뢰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종이 쳐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10초 정도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틀이 굉장히 잘 잡혀 있으세요. 틀. 그래서 틀이 잘 잡혀 있으니까 그 틀 안에 내용만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틀 잡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뭐 내용에 관한 피드백을 들었을 때 이 내용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제 틀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수정해서 답변하는 것도 이제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금방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공부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어. 그런 경우에도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금방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차 발표 나오기 전인데 틀을 이 정도 잡아놓으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즉답형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틀이 잡혀서 말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틀이 잡혀 있으니까 뭐가 여유가 생기냐면은 이 선생님 같이 지금 계속해서 아이 컨택을 세 방향으로 계속 해주셨어요. 밑에를 최대한 적게 보고요. 이게 몸에 밴 거죠. 왜냐면 답변 구조, 답변 대본이 내가 어느 정도 구조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는 나도 모르게 술술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 키워드 정도만 그냥 쏙쏙 넣어가지고 내가 자동화된 틀 속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답변을 하는 자체에서 인지적인 노력을 내 뇌 속에서 100% 채워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그 여유를 얻다가 할 수 있냐? 이제 아이 컨택트 같은 거. 이런 것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목소리도 최대한 크게 내려고 크고 명확하게 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다 너무 기본기가 잘 짜여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예시 같은 거 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예시만 듣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교육청 연수 듣겠다 이런 거 말고요. 네. 주제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완하시면은 충분히 더 발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